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 여러분들을 최고 한국사 능력자로 만들어 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45페이지 원나라의 간섭과 자주성의 실현이라는 파트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 파트를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충열해서 열자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선,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그래서 6명의 왕이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앙의 지배층.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뭐라 불러요?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 자, 이 권문세족들이 누구였는지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검령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검령구는 고려 왕들과 혼인하러 들어왔던 몽고 공주들이 데리고 온 시종자다. 아, 길다.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에요. 몽고 공주 시종자들. 이들이 호가호위하죠. 호가호위가 뭐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막 불법적인 패단 일으키고 권세를 부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한 여러 가지 행위들 가운데에서 대농장을 확대해 나가는 일 등이 가장 일단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권력기구 그러면은 요 시기 때 도평의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동행성이 있죠. 둘 중에 원나라가 설치한 게 정동행성이에요. 일본 원정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관제가 부마국 체제로 격화되면서 첨의부와 사사체제로 개편된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 있는데 이 도평의 사사는 고려의 어떤 관제로서 최고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정동행성은 원나라의 간섭기구이며 첨의부와 사사체제는 원래 전기의 2성 6부였던 것이 격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제후국이 되면서 다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첨의부와 사사예요. 그리고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든 도평의 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든 정동행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존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수탈 가운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요 파트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 간섭식이 계속 이어진 것인데요. 바로 이 공녀를 증발당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 그래서 우리가 매 꼬리에 붙는 좋은 사냥매들이 있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냥매의 꼬리에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시침이라고 했어요.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 밑자를 쓰거든요. 매 새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침이라고 했는데 이 시침이가 이름표예요. 근데 이 시치미를 떼어버리면 그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치미를 떼가지고 그 매를 훔쳐간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말, 야, 시치미 떼지 마! 라고 할 때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보라매라는 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농장이 확산되어 갔던 거, 이 대농장이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는 것은 당시 누구에 의한 것이겠어요? 당연히 권문세족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검령구들, 몽고공주 시종자들로 왔던 검령구들에 의해서 혹은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당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으로서 들어왔던 게 바로 신유학인 성리학이고요. 이 성리학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왜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패단, 욕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토지를 넓혀나가느냐?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부동산을 이렇게 막 투자해가지고 건물주 되고 왜 그럴까요? 기본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 대농장을 확산하는 인간의 그러한 어떤 욕망의 끝이 지금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성리학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 할 때 이 성자가 본성이에요. 본성. 이런 대농장이 확산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기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기심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건물을 넓혀 나가고 이렇게 부동산을 넓혀 나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거는 투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본성증리학이라는 표현의 성리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이었다. 성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만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이었다. 그래서 이 성균관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그 인재를 성취하여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성취하겠다는 뜻이 바로 성자예요. 그래서 인재를 얻어서 이 세상이 뭔가 무너지거나 이지러진 게 뭐냐면 반듯하지 못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겠다가 바로 성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균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된 성리학자이면서 성균관 출신들이 바로 뭐냐면 관학 출신들이 되는 거죠. 관학. 성균관 출신이라는 뜻으로서. 그리고 공부했죠? 공부한 사람들을 학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가게 되면 대부라는 관직까지 가거든요. 요즘은 5급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급 공무원 이상을 말하니까 이들은 관학파 출신이면서 사 출신이면서 과거 출신이면서 대부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과거 출신이라는 거는 그 이전까지는 공무원에 진출을 못하니까 과거라도 봐서 새롭게 뉴페이스들, 과거를 봐서 새롭게 공무원이 된 사람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리학자이면서 성균관 출신이면서 관학 출신이면서 신진적이면서 공부한 사람들이면 과거 출신이고 대부까지 가요. 아, 힘들어. 성균관 성리학 신진사대부입니다. 알겠죠? 성균관 성리학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이때에 등장한 사대부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렬왕 시기 때 이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을 공부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하나의 계층이 되어서서 누구와 상대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대농장을 확산하고 있는 고문세족과 뭔가 갈등 관계, 경쟁 관계가 되겠죠? 이런 경쟁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진 사대부들의 모습과 고문세족의 대립. 그럼 크게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문세족은 친원파이고 대농장을 확산해 나가는 대지주들이에요. 그런데 신진 사대부들은 친원파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원파이면서 다른 말로 친명파라고 하거든요. 친명파이면서 바로 중소지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진사대부다. 그래서 친원파 대농장 고문세족, 친명파 혹은 반원파이면서 중소지주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보수가 고문세족, 진보라고 얘기합시다. 진보라고 얘기하는 개혁적 관리들을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특히 대농장이 확산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요쯤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요 시기 때 정치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 이런 그 대농장 확산에 어떤 그 막아보겠다고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서 권문세족들을 건드렸어요. 수사를 들어갔더니 오히려 이들이 2개월 만에 중단되고 말았죠. 그래서 충정왕 원년에 폐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게 이제 누구였다? 자, 바로 이 시간의 주인공,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은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이 몽고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인질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권문세족들은 건재했고요. 여전히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의 간섭은 여전했죠.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은 여전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건재와 원나라의 간섭은 여전했고 또 원나라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던 여러 가지 경제적 폐단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료를 바쳐라, 해동청을 증발하라, 매를 바쳐라. 또 대농장은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었으며 또 이것을 견제를 했어야 할 이 신진사대부들의 세력은 아직까지는 미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공민왕이 했던 게 무엇이냐. 공민왕은 1351년에 즉위를 하셨는데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인 1356년 음력 6월달 드디어 공민왕이 칼을 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사태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공민왕은 첫 번째 가장 큰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던 이 권문세족들을 결국 공민왕이 친원파 권문세족의 핵심을
제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또 원나라에게 계속해서 바쳐야 했던 공녀라던가 여자들, 또 그리고 이런 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모두 중단시키기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바로 공민왕이 하고자 했던 건 여전히 건재했던 권문세족들을 제거하고 원나라의 간섭부터 벗어나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탈, 정치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45페이지 공민왕 바로 밑에 자 하단 부분에 바로 보일 거예요. 공민왕의 반원정책이라고 쓰여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반원정책 보면요. 첫 번째 몽고풍 폐지가 보여요. 몽고풍이라고 하는 건 몽고의 풍습을 말하거든요. 우리 고려의 풍속을 유지시켜준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시 권문세족들은 앞장서서 몽고풍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로 변발이라고 하는 풍습이 그것이거든요. 이 변발은 몽고식으로 머리를 깎는 겁니다. 여기 머리를 홀랑 다 깎는 거예요. 여기 대머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이 주변 머리만 남겨놓고 이걸 따요. 그리고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가 속 없고 여기만 머리를 길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발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변발을 풀어헤치고 원래 우리 고려의 풍속인 상투를 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발을 폐지했다는 거. 또 두 번째, 이런 권문세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친원파 권문세족이 바로 기황후, 원나라에 가서 황후가 되었던 기황후의 친오빠가 그 권력이 굉장했겠죠.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라고 부르는 세계 대제국의 황후고 그 황후가 낳은 아들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거든요. 그 원나라의 황제까지 자기가 조카가 원나라의 황제의 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은 원나라 황후고 자기 조카가 원나라 황제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권력이 굉장히 셌겠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기황후의 오빠라고 알려져 있는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철을 일거에 제거했다고 합니다. 본래 공민왕은 기철과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었대요. 그래서 기철이랑도 잘 놀고 그래서 기철은 처음에는 공민왕을 좀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민왕에 대한 의심을 조금 없앴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민왕이 누렸던 처음에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기간이 바로 기철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공민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민왕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모두 공민왕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공민왕이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거예요. 왜?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까. 공민왕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모조리 공민왕에 의해서 제거를 당했다는 사실.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누구였느냐? 기철이었다. 친원파이면서 자기 여동생이 몽고의 원나라의 황후고 자기 조카가 원나라의 황제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 그 기철이 공민왕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5년 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승진식을 가장한 처형장이었습니다. 기철에게 내가 기철 당신에게 이런 관직을 줄 테니까 입궁하시오. 그래서 입궁을 했더니 글쎄 갑자기 공민왕이 기철을 꿇어 엎드리게 한 이후 기철이 꿇어 엎드리지 않자 강제로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 그 자기 측근 장군들에게 기철의 등을 밟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기철을 기소하게 된 내용을 낱낱이 읽게 됩니다. 내놈 기철은 위로는 고려의 국왕을 능멸했고 아래로는 고려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여 그들의 토지를 또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기도 했으며 죄상은 아래와 같다. 쫙쫙쫙쫙.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다. 그래서 바로 쇠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철의 머리통이 수박 터지듯이 텄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무섭죠? 이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기철을 제거하였다. 기철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몽고에게 빼앗겼던 여러 영토가 있었어요. 그 영토 중에 제가 아까 기억나요. 벌써 6차다. 샹 이랬죠. 그 샹, 그게 샹이 뭐냐? 쌍성 총관부였습니다. 바로 이 쌍성 총관부가 화주와 영흥 지방을 말했거든요.
이 지역을 강원도 철원 이북당이라 해서 철령 이북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령 이북지역이라고 부르는 쌍성총관부를 드디어 무력으로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말이죠. 이 쌍성총관부를 방어하고 지키고 있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자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몽고의 직할령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고려 사람이지만 사실은 몽고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리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자춘이 공민왕이 보낸 군대가 오자 성문을 열어서 군대를 맞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몽고의 직속령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몽고 관리겠지. 근데 그 사람이 공민왕 군대를 열었단 말이야. 고려인이지만 몽고의 관리로 활동하던 사람이 공민왕의 군대를 맞았단 말이죠. 자, 그럼으로써 공민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말이죠. 이자춘이라고 합니다. 이 쌍성총관부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자춘이 이로써 고려 조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면서 들어왔던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을 기억해보자. 자, 이자춘은 사실 아들이 훨씬 유명하거든요. 이자춘의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자, 이성계. 그래서 이 이성계가 1335년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35년생 이성계가 바로 청년 시기 때 공민왕에게 들어와서 복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자춘의 아들을 알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자 예, 소장 이성계라고 하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누구의 신하였다? 예, 쌍성총관부 탈환 직후에 들어왔던 이런 원래는 몽고 직할령에 살던 관리였는데 그 관리 아들이 고려 조정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며 공민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 굉장하죠. 예,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공민왕은 이성계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이고 이 젊은 청년 장군이 범상치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비슷했거든요. 실제로 공민왕보다 조금 아래예요. 조금 아래. 한 6, 7년 정도 아래니까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춘과 이성계와 공민왕의 친후 관계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이것도 영화화 됐죠? 영화 쌍화점. 조인성, 주진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공민왕으로 한 사람은 이성계로 나온 영화입니다. 둘 사이의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걸 보면은 영화에서 이래요. 공민왕 역할을 하는 주진모가 청년 장군 이성계, 즉 조인성이 먹을 이렇게 갈아주면서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글씨 쓰는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성계야, 예, 전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전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지금 뭐 묻고 답해요. 둘이 아주 약간 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쌍화점이에요. 둘이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진짜 친했거든요. 정말 친했어요. 근데 이성계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랬을 내 꿈은 무엇이냐? 예, 조선을 건국하는 것이옵니다. 이랬으면 공민왕이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성계와 공민왕이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아마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성계가 공민왕의 신임을 이용하여 성장했고 그 이성계가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참 역사의 이 수레바퀴가 묘합니다. 이렇게 쌍성총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공민왕에 꼭 나오는 반원정책이거든요.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공민왕에 의해 이루어진 게 뭐냐? 첫 번째가 변발 폐지, 두 번째가 기철 제거, 세 번째가 쌍성총관부 수복이죠. 그래서 변기싸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변기싸이죠. 그래서 변기의 싸가 변발 폐지, 기철 제거, 쌍성총관부 수복, 변기싸, 요게 바로 공민왕 때에 있었던 반원 정책의 핵심 세 가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쓸까요? 갑자기 이 원나라에 대항하는 중국에서 일어난 백령교도의 일파인 홍건적의 군대가 그만 우리 고려를 두 차례나 걸쳐서 쳐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게 1359년에 한 번, 136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4만 명의 대군이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홍건적이 바로 개경이 함락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사랑하는 노국공주와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 경상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안동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안동으로 피난을 갔어요. 당신 복주라고 불린 곳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가면요,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설화나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동에서 전해져 오는 놀이 중에 하나가 안동 노다리 밟기 놀이가 있거든요. 이 노다리 밟기 놀이는 운동회 날 어렸을 때 그 젊은 어린 여자 아이들이 한반에서 반대항하면서 천군 백군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인간 다리를 만들어주면 그 반에서 제일 그 날렵한 아이, 가벼운 아이가 그 위에 양쪽에 손을 잡고서 빨리빨리 그 등을 받고 뛰어가가지고서 목적지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나 이 놀이 있잖아요. 그걸 안동 노다리 밟기라고 하거든요. 그 노다리 밟기 놀이가 사실 홍건적의 난으로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공민왕과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공주를 안동의 낙동강 실개천, 안동천을 건너게 하는 과정에서 안동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모두 인간 다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나오게 된 놀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안동 노다리 밟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동 가면 공민왕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화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안동 노다리 밟기 내용 공부했죠. 거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을 이런 이성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공민왕이 신임하는 장군들이 주도가 돼서 결국 어렵사리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홍건적의 난 과정에서 공민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장수들이 정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끼리의 암투 과정에서 모두 제거를 당하거나 본인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을 옆에서 측근에서 보좌하던 초기 신하들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민왕은 혼자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홍건적의 난 이후에 공민왕 집권 제2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거기가 이러한 이제 그 반원 정책보다는 대내적인 입장에서의 내용 바로 뭐예요? 이런 대농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뭐냐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 것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전민이니까 이 전자가 밭전자거든요. 이 밭전자라는 건 당시 대농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농장이 확산되는 것을 변정하겠다니까 개혁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임시기구죠. 그래서 토지와 백성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다로 알려져 있는 승려거든요. 그래서 이 신돈을 등용할 때 공민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권문들과 세족들은 서로 그 뿌리를 뻗어서 연결하여 가려주고 있으며, 또 신진 사대부들은 본인들의 출신 가문이 한미한 것을 부끄러워 여겨 조정에 출사하면 권문이나 세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셋째, 성균관 유생들은 서로 좌준이 문생이냐며 학연에 이끌리거나 혈연에 이끌리니 이 삼자는 모두 쓸 것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권문세족들을 통해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며, 또 그렇다고 해서 신진사대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자니 그들은 자기가 가문이 되게 낮은 것을 부끄러워 여겨서 결국에는 권세가가 되려고 그들과 사돈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권문세족이 되고 싶어 안달난 게 신진사대부들이다 이렇게 써놨고, 이게 우리가 공부하던 내용이랑은 좀 반대죠.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이랑 싸웠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들이나 대재벌이나 그 정치가들을 욕하지만 저것들은 안 돼 이러지만 본인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본인들이 재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또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공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 공천 받을게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결국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욕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내가 안 되겠습니까? 나 재벌이 될 수 있어. 재벌의 일가가 될 수 있어. 재벌 욕했지만 재벌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할 거야. 또 그들의 부정부패를 욕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내가 부정부패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이나 하층 신문들이나 한미한 가문 출신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뜻을 모두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하자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균관 유생들을 말하는데 요즘 말로 치면 대학생들을 말하거든요.
혹은 학자들, 교수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왜 우리가 학연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자기들만 챙긴다던가, 뭐 고려대학교 출신들은 자기들만 챙긴다던가, 이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개혁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세속과 독립한 새로운 인물을 얻어서 내 나라를 새롭게 바꿔보겠노라라고 했대요. 세상과 독립된 새로운 인물, 세상과 독립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개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고 하면은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처자식이는 내 권력자야. 그럼 처자식이나 내 자녀가 있어. 그럼 자녀가 취직도 못하고 찐따처럼 살아. 그럼 내 권력자야. 그거 어떻게 해? 청탁하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내 딸 어디 좀 넣어줘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왜? 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민왕은 다 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야. 누구를 쓰든 결국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할 수 없다는 거.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 싸워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과 독립한 새로운 인물. 세상과 독립한 게 누구예요? 승려. 처자식 있어요? 없잖아요. 또 출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독립한 새로운 인물.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다. 원래부터 미천했기 때문에 본인은 추구하는 바가 욕망이 없다 이거예요. 원래 미천했기 때문에 욕망이 없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망이 없는 사람이면서 처자식이 없는 사람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다? 뉴머니. 바로 신돈입니다. 이 신돈이 들어와서 전민변정도갑을 펼치는 거예요. 미천원이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건 가진 것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등용해야만 개혁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주인들에게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다 돌려주게 되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고문세족들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고문세족에 의해 강제로 노비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평민으로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돈이 지나가는 길에 고려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 부처님이 나셨다 하면서 만세를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돈은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다는 거야. 인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돈인 거죠. 요즘에 그런 인물 여러분들에게 학수고대하시죠. 예? 그런 인물들이 출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공민왕 때 신돈이었던 겁니다. 성직자야.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청빈해. 재산 1원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부정부패 세력들을 일소해 주겠대. 쫙! 그래서 부동산 투기범들 다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토지, 그 부동산을 아파트, 뭐 대농장, 건물 이런 걸 다 원래 주인이거나 토지가 없는 백성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와! 만세! 외치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공민왕이랑 친하기 전에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다 공민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결국 신돈이 처형되었습니다. 신돈이 왜 처형되었을까요? 공민왕이 10개, 10여 개가 넘는 관직을 한꺼번에 하사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뭐 혁신위원장, 뭐 당대표, 뭐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장관, 뭐 비서실장, 육군참모총장 다 줬어요. 그리고 공민왕은 사실상 은퇴했어요. 야, 네가 왕 한번 해봐라 이거였어요. 13개 관직 다 줬다는 거예요. 신돈이 새로운 고려에 섭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섭정대사 신돈이었습니다. 섭정이 뭐예요? 왕 대신에 정치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신돈이 새로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공민왕이 그런 신돈을 죽였습니다. 처형. 둘 사이에 있어서 마지막에 오고 간 대화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공민왕은 신돈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대사를 그렇게 믿었건만 어찌하여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를 실망시켰소? 라고 했대요.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었던 신돈이 결국은 공민왕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미천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욕망이 생겼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미천했기 때문에 계속 미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습니다. 또 말 타면 가재 잡고 싶다라는 말 아시죠? 말 타면 말을 타고 가게 되면 어때요? 뭔가 위세를 한번 부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 없을 때 뚜벅일 때는 무슨 차든 차만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차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차를 타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좋은 차를 타고 싶죠. 그럼 그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것보다 더 새로운 차 타고 싶죠.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집이 없었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작은 거라도 빌라라도 하나 사게 되면 그 다음에 빌라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더 높은 거.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정대사까지 했던 사람이 결국 국민항에 처형당했다. 택해진 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검문세족들은 안 돼. 신지사대부들도 안 돼. 성균관 출신들도 안 돼. 세상과 독립한 인물이라면 가능하겠지. 처음에는 그 뜻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돈 또한 어떻게 된 겁니까? 세속과 독립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속에 들어오자마자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 신돈의 집에는 썩어나가는 고기만 수만 근이요. 또 여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성 스캔들이 많았으며 또 신돈에게 청탁하는 청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이하죠. 특별했습니다. 처형됐다. 국민항은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래서 세 번째.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제위는 아들과 동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아닌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대학생, 새로운 청년들.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이는 대목이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단의 위원장을 임명하였죠. 그때 그걸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쟁률만 80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뭔가 정책위 의장을 맡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자제위예요. 다 해본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게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우리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국민항의 세 번째 선택은 20, 30대 청년들로 한번 바꿔보자예요. 왜? 20, 30대 청년들은 그래도 뭔가 개혁적이니까. 아직은 깨끗하니까. 아직은 순수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자제위 권원들이 국민항을 죽였습니다. 자제위 권원들이 왜 국민항을 죽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국민항이 고려의 암세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항이 보수였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영원한 보수도 영원한 진보도 또 영원한 수구나 개혁이 없습니다.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다면 본인이 보수가 됩니다. 근데 보수화되고 있는 본인이 정작 여전히 자기를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가 썩어가는 걸 모르고 멸망해가는 걸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난 개혁적이야.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보수적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 보수가 있었는데 그 보수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항의 개혁 정치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죠. 이 시기에. 자, 중요한 파트가 이제 나왔어요. 원간섭기 시기 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충렬항으로 시작해서 국민항으로 끝납니다. 충렬항 때 했었던 일이 국민항 때는 전부 다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간섭기 시작, 원간섭기 끝. 그러니까 다 반대가 된다. 그래서 충렬왕 때 있었던 일. 자, 충렬왕 때 있었던 일. 자, 여기 보면은 암기법 들어가겠습니다. 성균관 대학이죠. 성균관은 공대도 있고 의대도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 공대 의사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성균관 공대 출신 의사. 이게 충렬왕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렬왕 때는 성균관 공대 의사. 성균관 공대 출신 의사.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머릿속에 빡빡 꽂히게. 성균관 만든 사람 충렬왕이죠. 충렬. 열사죠. 자, 이분 성균관 공대
공려가 증발되기 시작했다. 대농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의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의사 여기 들어가 있네. 의사 부평 의사사 할 때 의사 들어가 있고요. 청의부 사사체제 의사 도평 의사사 첨의부 사사체제 성균관 공대 의사 요게 충렬왕입니다. 됐죠?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학문이 뭐예요? 성리학.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의 이름을 안양? 성균관을 처음 갖고 들어온 학자의 이름을 안양? 안향, 성안씨 이름 향,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처음 갖고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안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원나라에서. 두 번째, 충선당 감자탕. 충선당 성리학. 자, 이게 뭘까요? 충선왕일 때는 만권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권당은 성리학 연구기관이에요. 만권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북경에다가 만든 거고 여기에 고려의 학자들 바로 이재현이라는 학자를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이재현이 만권당 출신이고 그곳에서 한족 출신 학자인 조맹부, 요수 등과 주로 그 학문적인 어떤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조맹부라는 사람의 글꼴을 유행시키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 조맹부의 글씨체를 송설체라고 불렀어요. 왜? 조맹부의 호가 송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설체가 유행하게 된 건 요 이후다. 그래서 충선당으로 배운다. 충선왕 때는 만권당을 설치하여 이재현을 유학시켰다. 충숙, 충해 잘 안 나오고 충해는 살해당한 왕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충무광 때 정치도감 가끔 나오죠. 정치라는 건 나라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이지 정치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수기 할 때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겠다. 뭘로? 권문회족들, 특히 기황후의 사촌 정도 해당되는 기산만을 죽이는 거. 그럼 기씨를 공격했던 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공격한 사람들이 2달 만에 모조리 체포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반민특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체포가 됐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하고 반민특위 위원들이 체포가 되는 상황이랑 비슷하다. 정치도감 실패. 국민왕 암기법. 자, 뭘 기억하라? 반원정책이죠. 왜? 공짜니까. 변기쌍입니다. 변기쌍. 뭐를 이긴 뭘. 신원파들을. 변기에 쳐넣어라. 변발, 폐지, 기철, 제거, 쌍성총관부, 수복. 또 새로운 인물을 등용했죠. 이름이 벌써 새로운 인물이죠. 신돈, 전민변정도감.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여기까지가 공민왕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간섭식일 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 2가지 알려드리면 바로 충렬왕 때의 성균관 공대 의사고요. 성균관 공대 의사. 다시 한번 성균관 공대 의사. 따라해봅니다. 성균관 공대 의사. 네, 좋습니다. 성균관이 충렬왕 때 처음 만들어졌고 공대 하는 거예요. 공려징발. 대농장 확산. 하나 더 해동청이 강제 징발된 거. 매까지. 의사, 도평, 의사사 설치. 첨의부, 사사. 그래서 관제가 원나라 격화가 된 것입니다. 원나라에 의해 성리학을 처음 전래한 사람의 이름을 안양. 정답 안양이죠. 공민왕은 변기쌍이죠. 풍덩, 예, 바로 변기쌍. 변발 폐지, 기철 제거, 쌍성총관부 수복, 원나라에게 빼앗긴 걸 모두 다 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건적의 침략으로 실패하고 그 이후 신돈을 등용하였으나 신돈의 전민변정도감도 결국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공민왕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고려 최후의 개혁자 바로 공민왕입니다. 하지만 그 공민왕은 자기가 결국은 보수 세력이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최후로는 청년들과 요즘으로 치면 20, 30대의 그 보수 귀족 세력들이나 신인사대부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를 운영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자제위 건원들에 의해서 재걸당하면서 결국 공민왕이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공민왕 암살 이후 1374년 이후는 고려의 앞날을 또 고려의 정치 상황이 안개 속으로 휘말려들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 고려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
권문세족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한 이후에는 다시 대동장이 확산될 것이며 신진사대부들의 세력은 아직까지는 미약했으며 성균관 출신들도 여전히 붕당 같은 거, 당파를 만듦으로써 사람들과 엮이는 걸 싫어했으며 또 원나라의 간섭이 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명나라의 어떤 홍건적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근데 이때 또 다시 누가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왜구가 우리나라의 좋은 선을 노리고 우리나라 고려의 그 해안가를 급습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안팎으로 완전히 개판 그 일보 직전이 당시 고려의 상황이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봐야겠죠. 바로 이성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민왕에 등용한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 그리고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 중인 청년 학생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주목되어야 될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두 번째 챕터 2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를요 제가 한 페이지에 다 집어 넣었죠. 일단 고려의 경제 가운데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세금, 농업, 상업, 화폐, 무역, 향도, 의료기관, 진혈기관, 여성의 지위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의 세금제도에서 조세율이 몇 %였는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10분의 1이었습니다. 조세율이 10분의 1이었다. 이걸 11조라고 해요. 교회에서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이 11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공납은요, 물건을 만들어서 혹은 현물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돈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낸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뭐 여러 과일이라든가 생선, 뭐 요즘으로 지금 뭐 홍어, 또 뭐 심지어 새를 잡아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죠. 살에서 나는 뭐 사다새 이런 걸 갖다 바쳐. 사다새가 뭐냐면은 펠리컨의 일종인데 펠리컨을 잡아서 바쳐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거. 또 뭐 고등어를 잡아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현물을 내는 그런 그 세금이 있었어요. 이거를 공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농사짓고 내는 거를 조세, 또 이런 바닷가라든가 이렇게 현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직접 내는 형태의 조세를 공납이라고 했는데, 공납은 주로 고려시대에 발생한 소라는 데에 동글뱅이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주로 물건을 만들어서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는 어떤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장소를 말하는 거죠. 지역. 이 지역은 바로 물건을 어떤 제작해서 납부하는 일종의 공장이다. 고려시대의 팩토리가 소다.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 행정구역 같은 게 있는 게 언제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 소를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그럼 소는 어느 시대?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을 소라고 했다. 그래서 이 소에서 뭐 반란도 일어났죠? 바로 명학소의 난. 아까 제가 정중부 집권 시기에 보위소, 김보당, 조위총, 또 명학소의 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공부했죠. 또 다인철소에서 마지막 6차다 할 때 그 차라대 침략을 충주 관아의 다인철소에서 싸워 격퇴한 이야기, 이게 공부했었죠? 소라는 곳이 바로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공납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었다입니다. 그 다음 농업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는 원나라에서 전래가 된 선진 농서가 있거든요. 농사책. 그 농사책 이름이 농상집요라고 합니다. 농상집요. 또 목화시가 우리나라에 전래가 된 것도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 원나라를 방문했던 문익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문익점이 붓대롱에다가 이 붓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기 안에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붓대롱이니까 거기에다가 목화시를 한 10알 정도를 이렇게 숨겨가지고서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어요. 원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세관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화시를 자기 장인어른인 정천익에게 주어서 정천익이 이렇게 목화시를 키워가지고 주변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화시가 이렇게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 목화시가 자라면 뭐가 되냐면 솜이 돼요, 솜. 그 솜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렇게 솜 같은 거나 무명이 등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의생활에 대혁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목화시입니다. 그래서 목화가 바로 이때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농상집요와 목화,
농상집요는 이암이라는 분이 원나라에서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원나라에서 갖고 들어온 농업 관련되어 있는 농상집요 목화, 이거 기억하면 돼요. 고려시대죠. 그다음에 상업 관련되어서는 수도 개경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이런 그 나라에서 설치한 마트 등이 있었는데 그 마트를 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전에서 물가를 갑자기 올리거나 물건 가격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조사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는 기구라고 해서 경시서라고 하는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전이 있었으면 그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 경시서 체크하시면 돼요. 경시서는 이제 시장을 감독한다는 뜻이고, 뭐 비슷한 말로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는 범죄 행위를 감찰한다는 뜻이 경찰서고, 경시서는 시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 그 밖에 서적, 요즘으로 치면은 서점이죠. 서점은 서적점. 또 술집이죠. 이걸 주점, 단란주점. 그 다음에 또 다점이 뭐냐면은 뭐 고려시대에 뭐 스타벅스 같은 거, 카페베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점 그러면 고려벅스, 고려베네, 백다방 할 때 뭐 고려백 이런 백 고려 이런 거, 그런 어떤 그 커피는 없지만 이런 차 파는 곳을 다점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서적점, 주점, 다점 등과 같은 관영상점이 고려시대에 운영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폐는 주로 재료가 첫 번째가 철이에요. 철. 그래서 거기 뭐 철전 이렇게 써 있죠. 철동을뱅이 치고. 그럼 거기에 철전 가운 대표적인 게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그래서 요 성종 때 만든 철전, 건원중보. 그다음 숙종 때 만들어진 은, 실버죠. 실버로 만든 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병 가로 열고 활국이라고 써 있는데 오타예요. 예, 활국이 아니고 활구입니다. 활구. 예, 그 입 모양이 이렇게 병처럼 벌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활구라고 했고, 활짝 입구가 열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해동통보에서 똥을뱅이 치고, 이거 구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라는 뜻으로 해동통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화폐 이름들이 다 뭐예요? 처음엔 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 동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은동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금은동철. 그래서 건원중보, 은병, 해동통보. 철, 아이언, 실버, 은, 브론즈, 바로 동입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화폐, 건원중보, 그 다음 해동통보, 은병 등이다. 그다음 무역,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곳이 그 왼쪽 지도에 보이는 바로 병란도입니다. 예성강이라고 있는데, 이 예성강 어귀의 오른쪽에 보면 개경이 있죠. 그래서 개경이랑 가장 가까운 항구 이름이 병란도였기 때문에 이 병란도에는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특히 송나라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랍 상인들까지 있었는데, 이들을 대식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식국이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벌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식국,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말하고, 이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호가 코리아잖아요. 그 코리아라는 말이 고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향도, 농민들 사이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행위를 말하고요. 불교 신앙 조직의 하나입니다. 또 의료기관 가운데는 병원에 해당하는 동서대비원, 약 9개에 해당하는 해민국 등이 있었다. 또 진율기관으로는 의상제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의상제 하면 의창, 상평창, 제위보입니다. 그래서 의상제자, 의창, 상평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제위보. 그래서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춘대춘남 농민구율제도, 또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관, 상평이니까 항상 고르게 일정하게 라는 뜻이니까 물가가 유지되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쌀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쌀을 풀고, 쌀값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쌀을 사들이는 기구였기 때문에 물가조절기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거의 버금갔다. 물론 정치 행위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밖에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결코 남성에 비해서 낮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딸이랑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등분 상속 똑같이 나눠준 경우가 많았고, 호적에 기재할 때에도 누나가 먼저 태어나면 누나를 1번, 남동생이면 2번 이렇게 썼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여성이, 딸이 제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나 그 딸이나 사위가 호주나 또 제사의 제주가 되기도 하거나 상주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크게 낮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자, 47페이지 두 번째,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인데, 그래서
어렵게 되지 않고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능력이라기보다 능력을 보는데 가장 최소한의 능력을 봐요. 일단 암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토지제도는 첫 번째가 역분전에서의 역, 거기 써있죠? 태조 때입니다. 두 번째, 경종 때 시정 전식과, 세 번째가 목종 때 개정 전식과, 문종 때 경정 전식과 해서 일단 전기에는 4개의 토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개경이라는 토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조, 또 경종, 또 이건 목종, 요거는 문종. 우리 앞에서 봤어요. 봤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경이야.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역시 개경이야. 했죠. 그래서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인데 시정이라는 건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개정이라는 건 한 번 바꿨다는 뜻이고 경정이라는 건 2번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할 때 경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개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토지 제도는 역분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전식과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수조권만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조권만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전식과라고 해요. 전식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름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하면 논이라든지 밭을 뜻하는 말이고요. 시라고 하는 거는 임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 밭, 임야 등을 과 등에 맞추어서 지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라고 하는 건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급수. 그래서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전과 시를 지급하되 전시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조세라고 하는데 그 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조권 지급제도라고 하지 소유권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식과 제도는 관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토지나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주인은 다 따로 있고요. 그 주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생산한 것에 대한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아까 조세가 얼마였죠? 11조였죠. 그래서 10분의 1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한 제도가 바로 역시개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등이 있는데 그 전식과를 지급한 대상, 역시 개경을 지급한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건데 그 태조 때 역분전은 공신들에게 지급했어요. 왜?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신들한테 지급했고 경종 때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그 지급되는 전식과의 양을 인품이냐 관품이냐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품을 조금 더 인품이 좋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줬대요.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인품 관품이 뭐냐 이런 건 그냥 인품은 그냥 충성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국 공신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품 관품을 둘 다 고려했지만 인품을 더 중시하겠다. 이게 시정 전식과의 특징. 인품 관품 둘 다. 그다음에 개정 전식과 때는 관품만. 그러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막연한 요소를 제외한 거예요. 충성도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관품만 지급하되 퇴직한 관료와 퇴직하지 않은 관리, 현직과 전직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해요. 다만 현직 관리들에게 더 많이 줬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같은 급수여서도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해서도 퇴직한 1급 공무원과 현직 1급 가운데는 누굴 더 많이 줬느냐? 현직 1급에게 더 많이 줬다. 이거를 이제 직관을 더 우대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목종 때 방금 얘기한 개정전식과의 특징은 문반과 무반 가운데에는 문반을 더 많이 줬다고 합니다. 거기다 별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무반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일으킨 게 뭐라 그랬죠? 무신정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 가운데에는 같은 급수지만 문반을 더 우대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정전식과 때는 전직, 현직에게 다 지급되던 당시 이전에 그런 토지도와는 달리 현직 공무원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대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는 더 이상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퇴직한 이후에는 뭐가 없다? 연금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이 폐지가 된 게 문종 때의 경정전식과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전식과 때 문반과 무반 가운데 문반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반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자 그나마 무반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했었다고 하던 게 바로 경정전식과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식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수조권 지급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조권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공신들 현직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공신들과 공무원들에게 다 주다가 공신들 배제하기 시작하고 공무원들 가운데도 전직 현직에 다 주다가 현직만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어가니까 그럼 퇴직 이후에 공무원들은 나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올 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 무신장공기 이후부터는 토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소유권 의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내 땅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연금으로만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건물에 투자를 해야겠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농장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신정권기 이후부터 대농장이 등장한 계기도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퇴직연금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구책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 대농장이 확산이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신정권기 때 대농장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신정권기 때 몽고랑 싸웠죠. 몽고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 폐허가 된 개경에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원종 임금께서 환도 명령에 응한 문신 관료들에게 뭔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개경 주위에 얼른 그 농사 짓는 데가 어딘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수조권을 일시적으로나마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그게 바로 녹과전이었어요. 그래서 직관 경기파려는 대상이다. 근데 이걸로는 아마 당시 공무원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렸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녹과전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건문세족들 원간섭기 초기잖아요. 그래서 대농장을 확산시켰던, 대농장을 넓혀나갔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앞장섰던 것이 그 몽고 공주를 따라왔던 검령구들이 대농장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근데 이런 대농장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영토가. 그러니까 토지가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런 그 곤문세족이라던가 검령구 등은 자기가 광대한 영토를, 토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대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죠? 또 새롭게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공무원 급여가 너무 작아지고서 엉망진창이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공무원이 된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러한 토지 제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간섭 시기 때의 문제는 이런 대농장이 확산된 것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 충무광 때 있었던 어디였죠? 정치도감 같은 거. 이런 게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기 위한 시도이고, 또 공민왕 때 있었던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도감이 등장하잖아요. 정치 도감, 전민변정 도감, 이런 게 원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 후기의 궁여지책이에요. 그런데 모두 실패했죠. 대농장 확산을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혁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진사대부들에 의한 과정법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 안 하고 공산주의 체제랑 똑같거든요. 국가에서 다 몰수했어요. 다 몰수하고 농민들의 머릿수를 계산해가지고 토지를 다 엠빵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건국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뀐 게 아니고요. 지배층이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바뀐 거.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게 대농장이거든요. 그럼 그 대농장이 없어지고 다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수조권 지급 제도가 마련했다는 것을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조선 건국할 때 다시 할 건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단지 성씨가 왕씨에서 이씨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지배층을 원간섭 시기 고려 후기의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권문세족의 밑에 있던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권문세족을 타도하고 조선의 새로운 지배층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경제체제 가운데에서 대농장이 되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을 모두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농민들이 토지를 다 나눠 가지니까 앞으로 이 농민들은 조세를 납부하겠죠. 대농장을 갖고 있던 권문세족은 조세를 면제받고 있었거든요. 셀프. 그럼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세를 납부하니까 세금도 내기 시작하니까 국가 재정도 안정되죠. 근데 이렇게 조세를 납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정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는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새롭게 지배층이 된 신진사대부라는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조선을 세웠던 신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됐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대농장을 해체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토지를 갖게 됐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배사상도 권무세족이 있을 때는 불교가 지배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성리학이 뭐예요? 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유교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대목이 당시 고려 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폐단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의 경제 파트에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11조 소집회예요. 11조 소집회, 이게 고려예요. 11조 소집이 뭔지 아세요? 10분의 1의 조세였고 11조. 그 다음 소집회, 소가 뭐냐면요. 수공업을 담당하던 전업집단이 있어요. 이걸 소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집이 뭐예요? 농상집요라고 하는 농사책이 이때가 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 소집회 누구한테? 의상제자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창, 상평창, 제위보 이 세 가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소집회, 의상제자 이게 고려시대의 경제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 토지제도는 어떻게 외운다? 고려의 수도는 역시 개경이야 이랬죠. 역시 개경이야. 여기까지가 전기고 후기에는 강화도야. 그래서 강화도에 천도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대농장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녹과전이라고 하는 관리들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 녹과전. 근데 이걸 제대로 개혁하는 걸 과전법이란다. 그래서 녹과전 다음이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역시 개경, 녹과전, 과전법. 그래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흐름은 역시 개경, 녹과전이야. 역시 개경, 녹과전이야.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녹과전, 과전법 순서로 이 수조권 지급 제도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와 후기의 다른 점은 후기에는 대농장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 요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바로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왕조 자체와 정부 자체가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면 사실은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야 토지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정권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